급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성남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두산의 부지 15%를 기부하라고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10% 기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에 이 같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죄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두산이 제공한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간 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광고 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이었다며 재수사에 전발해왔습니다. 3년 6개월 수사에서 무혐의 된 것을 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수요를 하고 이거야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다. 경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또 다른 기업인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참여원 등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낸 건데 경찰이 결론을 180도 뒤집었다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빌려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이 10원 한 장 나온 게 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돈은 광고를 위해 기업들이 낸 돈이고 성남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FC로 들어온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리한 송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합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특히 1년 전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결론이 180도 바뀐 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이어 성남FC로 소재만 바꿔 검경이 정치 탄압을 벌인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수사에 맞서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저공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만들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송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민생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 민생을 보호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사에 대한 대응은 당에 맡기고 민생행보를 통해 여권과의 정책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서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의 인선을 마무리 짓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게 법원을 향해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명단을 발표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비대위원을 교체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지 18일 만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또 한 번 의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이 권한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새 비대위에는 삼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김행, 김병민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호남 몫으로는 1차 비대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전 대검수사관이 재합류하기로 했는데 발표 1시간 반 만에 돌연 교체됐습니다. 주기한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의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비대위원장에 주기환 재기용과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윤핵관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구성을 마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성은 법원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사법자재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1차 비대위 구성 당시 법원이 지적한 당원 당규의 문제점을 고쳤으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또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28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원 당규를 고친 과정을 문제 삼은 다른 가처분 신청의 심리는 내일 예정대로 열리는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서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6일로 예정돼 있는 자신의 성접대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뒤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명절 때 뭐 하셨습니까? 명절 때요? 명절 때 칠곡에서 계속 뱀보 개구리 보고 이렇게 주고 칠곡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실 동네에서 어른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이런 거 하고. 대구 서문시장 칼국수 골목에서 만난 이 전 대표는 오늘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 삼류를 주도할 것이고. 가처분 결정으로 무효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계속 비대위를 내세우는 건 누군가가 뒤에서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에 1년 비대위원 썼으니까 또 2월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뒤로 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은 뒤에 기관총 들고 있는 누군가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주도하면서 계속 비대위로 끌고 가고 있다. 물러나면 안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대위 추진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노정당의 덕목 같거든요.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뒤에 독점당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의 가처분 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건 일종의 꼼수라며 내일 있을 당원 당규에 대한 가처분 신문에 직접 나가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진짜 가처분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끝나죠.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법부에서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이게 얼마나 내용적으로 문제 있는지 살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내용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밝혀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16일로 예정된 성접대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에는 나가지 않고 가처분 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16일 10시 경찰이 이제 뭐 통보했다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 출석하실 계획? 저는 저희 변호사들한테 그 출석 일정 협의 같은 건 일임했고요. 그래서 출석하실 계획은 아예 지금 없으신 할 거예요. 그 저희 변호인단 딱 요것만 얘기했어요.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처분이라는 것도 저는 제가 직접 변호를 가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요. 내일도 제가 신문기에 잡혀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거에 영향 주지 않고 그 절차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언제든지 출석하겠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석을 연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선 욕심 있는 사람이 단기간에 대선 후보 되기 위해 선택하는 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즉 생명공학 분야 역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세가 계속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재작년 초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 사회는 의료진과 의약품은 물론 심지어 코로나 검사용 면봉까지 부족한 처지였습니다. The problem is swabs. You know, I spent half of my day today trying to get a straight answer from the CDC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MA. When can we expect swabs?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희귀 광물에다 의료약품까지 포함한 4가지 핵심 분야에서 탄탄한 공급망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차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령에 이어 오늘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도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부처가 강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회의를 열고 바이오 육성을 위한 큰 틀의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6개월 뒤에는 세부적인 육성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의료 분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I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directs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biotechnologies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번 조치를 두고 의약품 생산도 해외, 특히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설비에 맡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밖에서의 생산을 봉쇄하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리진 않겠지만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해 해외 생산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헬스라는 말로 생명공학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안보 동맹인 한국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네, 그럼 이 조치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생산을 고집하면 이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선 미국도 한국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에겐 호재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간 생산 규모는 36만 4천 리터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미주 수출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데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된 바이오의 약품만 혜택을 주겠다고 정책을 정하면 이 사업들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에 한국 기업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조시설 가진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거를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삼성 바이오스나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CDMO 역량은 글로벌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후발주자인 롯데바이오로직스, SD 바이오센서는 이미 미국 안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총 생산 규모는 17조 4천억 원, 자동차 200조 원, 반도체 150조 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큽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정부는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항의 지침을 만들 때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을 일단락하고 비서실장 주재로 전 직원 조회를 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일하자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취재하는 신수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 기자, 연휴 끝나고 복귀를 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전 직원을 모아서 조회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던가요?
네, 오전 9시 반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 3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조회를 했습니다. 최근 실무진이 10명 이상 물갈이된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군기잡기 성격이 있는 건데요. 김 비서실장은 지난 넉 달이 4년 같았다면서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는 만큼 보안과 위험 요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을 보면요. 윤핵관이 추천한 정치권 출신의 직원들은 대폭 줄어든 대신 관료 출신 공무원의 비율은 그만큼 늘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정치권 출신 직원들의 기강 회의로 보고 검찰과 관료 같은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민생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추석 때도 외부 공개 일정들이 여러 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휴 전에는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고요. 연휴 동안엔 무료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설 보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만큼 경제가 거의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뚝딱 써가면서 이런 행보를 대통령실은 약자 복지로 표현했습니다. 20-30%대를 오가는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계속 노출하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국정 목표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 개편도 실무진 위주로 끝난 상황이라서 의미 있는 반등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 기자, 전국에 뇌관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이렇다 할 반응이 입장이 없는 거죠? 네,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을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것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이제 막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김 여사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수록 지지율과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신도아입니다. 저 같은 여군은 죽어야겠습니다.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글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뿐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절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중사가 숨진 지 1년이 넘게 지난 올 6월 특별검사가 진상규명에 나섰고 활동기간 100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공연한 2차 가해와 허위보고, 부실수사까지 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다시 확인됐지만 수뇌부에게 그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3월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했던 장모 중사는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한 거라고 퍼뜨렸습니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겨우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있게 된 이 중사. 그런데 전 부대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이 이미 새 부대에 이 중사가 툭하면 고소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낸 상태였습니다. 폐쇄적인 군부대에 이 중사 편은 없었습니다. 군검사는 자기 휴가 때문에 조사를 미룬 뒤 이 중사 일정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의 사생활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리며 또 다른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이거를 그냥 너만 밑담을만 되는데 왜 문제 삼았냐는 식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MBC 보도로 이중사의 죽음이 알려지고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공군 본부 공보 장교까지 이중사가 부부 문제로 숨졌다며 기자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모두 공군과 국방부는 못 밝혀냈지만 특별검사가 새롭게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총체적인 난맥상이 또 한 번 확인됐지만
그 책임을 공군 수뇌부에게 묻진 못했습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은 찾지 못한 겁니다. 다만 장군인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한 사실을 확인해 전 실장까지 사법 처리하면서 장군 5명 등 공군 관계자 7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대한 특공을 했지만 우리 예람이한테는 부족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제는 징계할 사람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해 주시고 꽃다운 젊음 하나가 꺾인 지 벌써 1년 넉 달째. 고 이해람 중사는 여전히 장례를 못 치른 채 군병원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군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지원 사업에 총 2,600여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만을 표본조사한 게 이 정도라는 건데 총리실은 적발 사례들은 수사 의뢰하고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이어 태양광까지 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그 아래에는 원목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버섯 재배용 나무인데 정부 단속반 확인 결과 버섯 중균 재배에는 부적합한 폐원목들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지원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버섯 재배는 신용만 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 위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지원 대출을 받은 농가는 세종시 인근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모두 34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의심됩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서류가 미비한데도 대출이 나간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이 안 된 곳이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걸 근거로 대출금 5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내역서 없이 견적서만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어 유착이 의심되거나 보조금 용도 외에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2,200여 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된 금액만 2,600억 원이 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하지만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기관도 아닌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자 이 역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염두에 둔 정지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였다면서 정권이 바뀐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무릎을 다친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한 자리에 뭔가 뾰족한 게 들어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뼈를 뚫는 수술용 드릴 조각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수술 기록지에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는 MBC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30대 여성 환자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무릎뼈 옆쪽으로 정체불명의 기다란 물체가 보입니다. 뼈 속에서 솟아난 것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니 끝은 뾰족하고 몸통은 꼬여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월 낙상사고로 무릎의 인대와 연골을 다쳐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뼈와 인대를 고정하는 장치 말고도 또 다른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저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수술하다 부러졌어. 그게 끝이었어. 처음 퇴원.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퇴원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야 이물질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부러진 수술용 드릴 3cm가량이 몸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놀란 환자가 다시 수술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수술 끝나고 얘기를 안 해주셨나? 그때는 많이 한가서 안 했었죠. 수술만 끝났는데 그때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증을 많이 하거든요. 의사는 수술 당시 환자의 무릎이 펴지면서 드릴이 부러졌는데 당장 제거하기는 어렵다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는데 사과나 보상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환자한테 알려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의를 했을 때 설명 다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심지어 해당 병원은 환자의 수술 기록지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뼛속이나 관절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술 도구가 미세해서 부러지는 일이 있지만 이 경우 바로 환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없는지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술 후에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지 않나, 이물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뒀어야 됩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걱정할 것 같아 설명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제거하면 오히려 위험해 1년 뒤에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배상 책임 보험을 신청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입국 관리를 까다롭게 해왔던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다시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만 허용하던 방침도 바꿔서 개인 여행도 자유롭게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서울발 항공기가 도착했지만 대부분 한국을 다녀온 일본 관광객들 뿐이고 우리나라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관광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그것도 단체 관광객만 허용한 탓에 일본 관광이 쉽지 않습니다. Everyone was so excited and I said, I'm going to Japan. They was like, oh my god, are you serious? 일본은 지난 6월부터 관광 목적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뿐 아니라 댄스팀과 동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달리 유난히 빠른 곡이 많아 동작을 맞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으니 이제 대기실로 들어가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오리지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해 주실 만한 거를 초이스하고 또 선배님 노래도 많이 도전하고 또 후배님 노래도 도전하고 그 2시간 안에서 제 모든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공연장 밖에선 김연자 씨의 팬클럽 회원들이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고맙게도 앞장서서 홍보를 도맡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요,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세요? 언니 이거 가져가세요. 네네네, 이따가 저희 언니 나오실 때 이렇게 이렇게. 아모르 파티의 인기로 팬들의 연령대가 젊어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이돌 TV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보시고 저는 트로트 프로그램 봐요. 뭘 반대네 지금? 오늘은 특별한 팬도 오셨는데요.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부터 팬이었던 분이 공연을 보기 위해 어렵게 한국에 오셨습니다. 무려 20년이나 된 오래된 일본인 팬입니다. コロナだったのでやっぱり海外に行くのが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キメンさんに会いたいっていう気持ちだけで今回来ました。 공연 시작 30분 전 관객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이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정치 다 좋아해. 노래도 좋아하고 생김새부터 다 좋아해. 노래 다른 거 제일 이런 거 같아요. 공연 20분 전
이제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됩니다. 1,500석이나 되는 객석이 빈자리 없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관객들 모두 공연 시작 전 설레는 표정입니다. 그 연륜이 있잖아요. 노래에 대한 연륜이 있잖아요. 꺾어지는 것 같아요. 50, 60, 딱 맞는 노래를 부르고 활기차고 행복해한 만큼 들으면 이제 공연 시작이 코앞입니다. 김연자 씨가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요. 노래를 한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무대에 오르기 전엔 긴장된다고 합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에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하나 실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반겨주실까 그것도 걱정도 되고, 무대에서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집중하는 거죠. 내가 과연 무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씨의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단독 콘서트.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 그런지 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셨었어요. 아따,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태어난 곳에서 멋진 여러분들을 모시고